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내과 의원의 최현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당뇨약 많이 먹고 계시죠? 당뇨 환자분들이시니까. 자, 근데 당뇨 처방전 한번 펴보셨나요? 이 중에 내가 어떤 게 당뇨약이고 또 당뇨약이라면 어떤 약인지 내가 어떤 계통의 약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영주 장당내과의원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당뇨약제라는 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치료 약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히 그리고 혹시 유의해야 될 점이라던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메for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모든 약제들은요 이제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이름을 짓는 약품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포민은 성분명이 되겠고요. 클래스는 비구아나이드 계열이라는 그런 큰 종류 안에 메포민 성분명에 대해서 여기 그림에 보이시다시피 회사별로 이름 다이아백스, 글루코파지, 메포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제의 약품명을 가진 메포민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포민은 아마 여기 선생님들 당뇨 있으시면은 다 아실 약일 것 같아요. 예. 기본 약입니다. 기본 약. 예. 전 세계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도 당뇨병이 무조건 진단되면 이 약부터 쓰라라고 돼 있어요. 메포민은 사실 발견은 되게 오래전에 됐어요. 1940년대 이런 프랑스에서 이런 라일락 이 식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아직 좀 있으면 100년이 될 만큼 오래 써왔던 약이죠. 오래 써도 아직도 1차 약제로 좀 추천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약효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장기 안정성까지.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이제 올해 그 라일락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다 그래요. 그런 성분이, 그러니까 원료가. 그래서 약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약제로 쓰는 것 중에서는 효과가 확실하고 또 비용 효율 면에서 적절해야 되는데 그거에 아주 최적화된 약이 메포민이죠. 메포민 기전은 사실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도 정말 정확히 어디를 딱 막느냐 이게 기전이 규명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개선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간에도 작동해서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고 또 근육에 작용해서 포도당 흡수를 또 촉진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체중도 조금 빠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 효과가 인정이 돼서 우리가 이런 2형 당뇨병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돼 있는 2형 당뇨병 약제에서 첫 번째 약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메포민은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메포민의 유일한 부작용이 있다면 소화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ml부터 보통 시작을 해서 최대 용량이 2000ml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용량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용량이 1000ml, 1500ml, 2000ml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혈당 효과도 잘 나타나지만 소화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 약을 확 들였다가는 이거 먹고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조금 초반에는 그렇게 고생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한 2주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 몸에 적응이 돼서 처음 느꼈던 불편감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이 아까 1차 약제로 우리가 고려할 만큼 굉장히 효과랑 안정성이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약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 적응이 가면서 쓰시면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메포민에 대해서 부작용 중에 또 하나 언급드릴 수 있는 게 아주 드뭅니다. 저는 여태까지 15년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교과서적으로는 나트릭 애시도시스, 유산산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너무 약한 분들한테는 이 약은 금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콩팥기는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로 이제 사구체 여과율 점수를 쓰는데요. 사구체 여과율 한 3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0점 이상을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군에서는 이 약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T라던가 뭐 조영제를 쓰거나 아니면 수술을 한다거나 뭔가 콩팥에 조금 좀 일시적이나마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일 때는 요 약을 한 48시간 전부터는 끊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가시면 뭐 어디 수술한다, 그리고 뭐 CT 찍는다 그러면 뭐 이 약 먹느냐고 확인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 바로 메포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뭐가 특별히 뭐 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콩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혹시 우려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끊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거기서 가이드라인대로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드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포민은 당뇨약이지만요. 최근에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기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넣었던 약인데 의외의 효과, 바로 항암 작용입니다. 실제 최근 나온 2016년부터 최근에 나온 그런 암 쪽, 유방암, 대장암 이런 관련들 스터디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재발이나 어떤 그런 예후를 조금 좋게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항암 치료제로까지 후보제로 써서 임상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유방암에서요. 근데 사실 아쉽게도 그게 정말 치료 효과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어떤 그런 보조적, 그러니까 항암제의 보조 치료로서는 충분히 써볼 만하다는 결론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포민은 당뇨약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약을 충분히 잘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 치료약제 두 번째 시간 설폰 요소제, 설포니리아라고도 하고요. 이 약이 사실은 메포민에 이어서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또 두 번째 대표 주자입니다. 아마 요 모양, 특히 아마릴 같은 거 그림 보시면 이 약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독특하게 생겼죠? 우리가 제가 맨날 OEC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초록색으로. 요 약은 췌장에 베타세포에 바로 자극하게 해서 인슐린 분비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약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혈당이 굉장히 빨리 잘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약제 중에 혈당 강화가 얼마큼 될까 우리가 이제 대충 짐작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당 높으면은 정말 이 약 많이 썼었죠. 두 알이 아니라 세 알, 네 알 쓸수록 조금 더 떨어지긴 하니까. 그래서 혈당이 바로 안정되기도 하고 이런 혈당이 빨리 떨어지니까 환자분도 만족스럽고. 하지만 단점이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저혈당의 위험이 크죠. 사실 요즘 당뇨병 트렌드에서 이 저혈당의 위험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잠깐 소개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당뇨를 철저히 조절하면은 정말 심혈관 사망률이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당뇨가 오래 진행된 사람에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저혈당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표 주작격이 되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잘 떨어지지만 저혈당의 위험이 커지고 더군다나 약물 작용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약을 아무리 끊어도 또 절대 또 빠지고 되게 저혈당이 위험한 약으로 이제 인식돼 있어요. 인슐린보다도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중 증가가 일어납니다. 역시 체중 증가도 이런 심혈관 위험에도 안 좋게 작용하는 그런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저혈당이 또 오기 때문에 환자들로서는 자꾸 이게 놀라다 보니까 자꾸 먹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가 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혈당 잡으려다가 못 잡다가 못 태운다고 안 좋은 인슐린 저항성까지 더 악화시키게 되는 그런 영향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포니스를 썼을 때는 항상 저혈당과 체중 증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서 적절 용량, 너무 세게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완된 그런 약제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돼서 설포니스들의 그런 처방 추세가 조금은 줄고 있어요. 다른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이죠. 초록색으로 해당되는 것이 설포니스의 비율이 있거든요. 처방 비율이 최근 들어서는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설포니소제는 초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잘 나오는데 1년 이상만 써도
효과가 확실히 반감됩니다. 혈당이 인슐린 분비가 더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치료조절 실패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푸뉴스제보다는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약제들, 새 약제들이 나왔으니까 많이 대체되는 그런 추세죠. 근데 사실 설푸뉴스제에서는 굉장히 오명도 많아요. 이런 췌장을 뭐 말린다, 췌장을 소진시킨다,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합니다만 사실 설푸뉴스제가 꼭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베타세포가 너무 약한 이런 파퓰레이션에서는 정말 다른 약제 단독으로는 혈당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강한 약제를 같이 써주는 것이 인슐린으로 가기 전에 좀 더 혈당 강화를 노릴 수 있는 편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약을 안 쓸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약을 너무 고용량을 초반부터 강하게 가져가는 거는 저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심혈관 위험도에 대해서도 예전에 뭐 그런 어코드 스터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심혈관 위험이 약간 올라갔던 그런 데이터 때문에 이런 SU 제제나 인슐린에 대한 약간 심혈관의 위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설푸뉴스제와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DPE4 저해제를 상응 비교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심혈관 위험성이나 이런 지속성, 이런 듀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이제 약이 얼마큼 잘 오래 끄느냐를 봤을 때 DPE4 저해제랑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설푸뉴스제를 너무 이렇게 꺼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정성도 확보가 됐고요. SU 제제, 설푸뉴스 제제는 꼭 필요한 만큼만 그러니까 기존 약으로 가고 조금 모자랄 때 살짝 도와주는 정도로 쓰면은 제일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당뇨병 약제 이제 세 번째 약제가 되겠는데요. 티아줄리딘 디온이라는 약의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약제는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예요. 진정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 또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바로 직전에 설포뇨소제는 제가 오래 못 쓰는 약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반대로 가장 오래 잘 지속되는 약의 특징 가진 게 TGD 계열의 약제입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제가 여러 번이나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당뇨병 발생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당뇨병이 이미 생겨난 이후에도 합병증에도 관련하는 그리고 심혈관 질환 다 깔려있는 그런 어떤 나쁜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개선시켜주는 약이다. 굉장히 들뜨죠. 설렙니다. 실제 그걸 타겟한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보는 이런 내분비내과 의사들은요, 이쪽 약제가 개발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엄청 많이 처방했었어요. 이 기존에 그냥 단순히 인슐린 많이 나오게 하는 약제가 아니라 인슐린 자체의 작용을 도와주는 약이니까 그래서 약값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주는 아주 중요한 약이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일종의 아반디아 사태라고 그렇게 각광받던 약이 연구 논문 하나로 퇴출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동안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간다. 그게 꽤 좋은, NEJM은 아주 유명 잡지에 실리면서 아반디아 팀에서 다시 그걸 정말 목적으로 하는 리코드 연구라는 걸 실제로 했거든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은 벌써 식어버려서 결국 퇴출되게 돼버리는 약입니다. 하지만 그쪽 계통의 그런 장점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약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표에 보시듯이 피오글리타존, 액토스라는 약하고 또 국내에서 개발된 또 듀비에라는 로베글리타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아직도 쓰이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즐겨 쓰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의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SU랑 메폴민이랑 이런 TGD 중에 하나인 아반디, 아까 로지글리타존을 이제 초기 5년간의 혈당 변화를 쭉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SU는 초반엔 급격히 떨어지지만 바로 그냥 다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 역할이죠. 강하지만 오래 못 쓴다. 반면에 TGD 계열은 가장 메포인보다 더 유리하게 L자형으로 바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꽤 오래 비슷한 강도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 때문에 지속성으로서는 가장 베스트다. 이거는 현재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베타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개선시키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베타세포에도 작동한단 말이에요. 베타세포를 자꾸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을 지연시켰던, 예방했던 몇 안 내는 약제 중에 하나가 TGD입니다.
최근에 이 피오글리타존, 여러 가지 지질 혈증에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피오글리타존에 대해서 이런 뇌졸중의 2차 예방을 성공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이긴 합니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환자한테 이 약을 썼을 때 실제 뇌졸중 발생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을 줄인 몇 안 되는 정말 유일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는 굉장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굉장히 각광하고 실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그 심장내과 선생님하고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해보는데 심근경색 후에 스텐트를 넣고 나서 그 스텐트 안에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약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의 악화를 지연하고 그리고 결국은 뇌졸중의 위험까지 낮췄다는 면에서는 사실은 아주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는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은 아주 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부종이 생겨요. 제가 이 약을 딱 처방을 하면 환자분들이 한 30%는 이 약 먹고 완전 땡땡이 먹었다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붓고 부종이 생기다 보니까 심 기능이 떨어지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환자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망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심장 문제가 심각한 노인 환자들한테는 이 약을 썼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오명을 받았지만 아무튼 상당히 강점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아직까지도 꽤 선호하고 비록 좀 가급적인 초기에 그리고 정말 환자분이 동의만 한다면 사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좀 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거는 아직 보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베타스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베타스포 보호 효과 목적이라던가 또 반대로 살이 찌고 싶은 당뇨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한테도 이 약은 살이 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베타스포 보호 효과와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제들이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상충되는 약도 있고요. 굉장히 또 히스토리를 보면 막 떨어졌다고 다시 살아나긴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TGD 계열은 아무튼 가장 순수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이면서 가장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좋은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당뇨병 약제가 되겠죠. 이제 SGLT2 이니비터, SGLT2 저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약은 요즘에 블록버스터 약이에요.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구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내과, 신장내과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이 약이 서로 자기가 쓰자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너무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심부전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바로 한 며칠 전에 신부전, 콩팥부전 치료제로 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엔 당뇨 약제면 무조건 적어도 심장에는 당연히 해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약을 막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아반디아 사태로 인해서 이게 데이터이긴 하지만 아무튼 나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미국 FDA에서는 무조건 당뇨병 신약을 발명할 때는 심혈관 쪽의 영향을 꼭 연구를 제대로 하고 그거를 등록해서 인정받았을 때만 당뇨약을 출시를 하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반디아 사태 이후로는 모든 약제들이 심혈관 쪽의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꽤 많은 수의 제대로 된 데이터를 꼭 업데이트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문제는 이 SGLT 이니비터가 그 다음에 개발된 약인데 의외로 효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당뇨 떨어뜨린 효과 이상으로. 실제 해봤더니 심혈관이 이상이 없다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특히 어디서? 심부전에서. 그 TGD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G는 심부전 때문에 퇴출됐는데 이 약은 심부전에서 사망률을 거의 40% 올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블록버스터,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모든 내분비내과 의사들, 심장내과 의사 이게 대체 왜 이럴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토론하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약은 당뇨병 치료제도 나왔는데 기전이 참 재밌어요. 기전이 뭐냐면 이게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소변으로 당이 나가니까 당뇨잖아요. 문제는 우리 몸의 콩팥은 이제 필요한 거는 또 재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흡수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는 게 SGLT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재흡수하는 걸 막아버리니까 소변으로 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이를테면 당뇨로서 당뇨를 치료한다. 약간 아이러니한데 소변으로 당을 나가게 더 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그런 기전으로 사실 개발했던 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소변으로 당이 막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 괜찮을까? 콩팥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자꾸 포도당 높아지면 염증도 더 잘 생길 거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문제는 SGLT라는 게 이제 포도당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같이 나가요. 포도당.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나트륨이 나가니까 굉장히 어떨까요? 혈압이 떨어지고요. 물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이뇨작용 비슷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신부전이 굉장히 잘 되는, 힘들지 않게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빠져요, 체중이. 그래서 환자분 요즘에 여기 살 빠지는 당뇨약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야기예요. 또 모양도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포시가라는 약, 마른 먹고로 아주 독특하게 생겼는데 자디향이라는 약 보면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겨서 이런 그리고 또 스테글라토로 여러 가지 약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우리나라에 시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슐린도 그렇고 예전에 말했던 설포뉴스도 그렇고 살이 찌는 게 또 당뇨 환자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살도 빠지면서 무엇보다도 신부전, 특히 심혈관 이런 사망률, 생존율 그리고 또 신부전에 대한 입원율을 다 낮췄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약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너무너무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 신부전이 있는 분들한테는 워낙 이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메포민, 일체 약제보다 더 이걸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러니까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에 또 단점도 있어요. 이게 탈수가 너무 일어나가지고 초반에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령에서 좀 약을 썼을 때 소변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볼륨이 물이 많이 나가버리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거나 힘이 빠지고 탈수에 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케톤산 혈증을 좀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무튼 초반에는 그런 케톤산 혈증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소변에 아까 말했듯이 글루코즈,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의 위험이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한 10% 정도에서는 약간 요로 감염 내지는 생식기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여자분들은 특히 조금 아래 청결하게 잘 관리하시고 좀 가려울 수가 있다 꼭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당뇨병 약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요즘 핫하고 인기 많은 약. 그래서 많이 처방 추세도 올라가고 있고요. 데이터도 엄청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당뇨병뿐 아니라 심장내과. 지금 신부전 치료도 쓰이고 있어요. 인디케이션 받았고 또 신장내과에서도 이제 막 적응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이 더 발전할 약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약제죠. DPP4 저해제, DPP4 이니비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약을 만약에 별명 붙인다면은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어요. 제일 잘 팔리는 약. 근데 왜일까요? 제일 쓰기 편하고 안정성면에서 안전하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아주 편한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고요. 요거 그림 요 표 보시면 알지만 무려 9가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파이가 크니까 회사들이 엄청 경쟁을 하고 있는 약제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DPP4 저해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알으셔야 될 게 이제 인크레틴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인크레틴 이게 인테스틴에서 나온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장 호르몬이에요. 장 호르몬.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면서 뭔가가 전달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 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뭔가 중지할 것이다, 이런 개념의 물질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0년 초반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물질이 뭘까? 엄청 초기부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인크레틴. 그래서 인크레틴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식사와 동시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발돼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항진돼야 됩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발견된 게 이제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분비가 되면 바로 분해돼서 이넥티브, 그러니까 비활성화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해주는 게 DPP4 엔자임이에요. DPP4. 그러니까 이게 DPP4 때문에 이 좋은 GLP-1이 분비가 돼도 바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LP-1의 역할을 좀 더 길게 끌고 갈까 고민해다 나온 것이 DPP4 저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PP4를 억제해버리니까 GLP-1이 분해가 안 되고 조금 더 오래오래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GLP-1은 먼저 이쪽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했고요. 실제 효과가 좋았죠. 혈당이 잘 떨어졌습니다. 특히
특히 인슐린 분비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글루카곤 레벨도 억제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인크레틴의 그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실제 당뇨병 치료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 당화수도 잘 떨어지고. 또 더 우리가 그러니까 더 반가운 것은 아시안에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SU 제제, 설포니세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혈당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못 쓰고 베타세포 이런 부전을 불러일으키는 베타세포에 너무 강하게 자극하는. 근데 얘는 저혈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우리 먹었을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갔을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혈당이 안 와요. 그리고 체중 증가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 설포니스 대신에 베타세포를 더 인슐린 분비를 올려주는 그런 약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실제 2008년 자누비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거기에 제가 한몫한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서. 아무튼 엄청나게 이야기 쓰게 돼서 아직까지도 지금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SGLT 인히비터가 지금 대세이긴 한데 그 아성을 못 넘었어요. 디피보제 아직도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혈당도 잘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전하면서,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 무난합니다. 그럼 이 약이 얼마큼 인크레틴, 정말 그야말로 경구형 인크레틴 제제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다른 심혈관에 좋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연구를 당연히 있겠죠. 기대했던 대로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고 그냥 괜찮다, 그냥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투석하는 환자들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봤더니 그렇게 크게 위험도 올리지 않고 저혈당도 없고 심혈관 위험을 올리지 않으면서 혈당이 뚜렷하게 잘 떨어지는 아주 유용한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지금 자기 처방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9가지 약 중에 어느 하나는 들어가고 있을걸요. 그만큼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상당히 좋은 약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DPE4가 모든 염증 반응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는 걸로 아직도 많이 밝혀지고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여기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DPE4에. 그래서 이걸 이니비션 시키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면역 반응, 좀 나쁜 염증 반응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교해 본 거예요, 후향적으로. 그랬더니 실제 중환자실로 가는 빈도가 낮아졌다는 데이터가 여러 멀티센터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총 1,500여 명의 환자를 가지고 사후 분석을 해본 거죠. 중증 치료, 그러니까 ICU가,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는 빈도가 60% 이상 낮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상당히 스트라이킹하죠. 뭐 그렇다고 우리 모든 환자를 이 약을 먹어라, 이건 좀 너무 오버하네. 정확한 기제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 굳이 이 약을 끊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DPE4 저해제가 비록 그런 심혈관 보호 효과에서는 뚜렷한 이점을 이렇게 보여준 건 없지만, 최근에 이런 이슈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데이터이고, 실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심, 이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DPE4 저해제 인크레틴 얘기를 한참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실제적인 정말 유력한 주인공이죠. 주사형 인크레틴입니다. 이게 GLP,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유사체 작용제. 어렵죠. 제가 인크레틴 효과가 굉장히 좋고, 특히 당뇨병에서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올려준 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GLP-1이 자꾸 사라져 버리니까 DPE4 저해제라는 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GLP-1RA 리스트 아고니스트는 그야말로 GLP-1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르몬을 넣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DPE4 저해제와는 상당 부분 더 강력하죠. 일단 농도 자체가 훨씬 액티브 레벨 자체가 엄청 높아지고요. 이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인크레틴의 좋은 효과를 두루두루 다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크레틴의 역할은 그러니까 GLP-1의 역할은 실제 당뇨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장에도 작동하고요, 뇌에도 작동하고, 심장에도 작동하고, 혈관에도 작동하고. 장에는 작동해서 장 운동을 지연시켜요. 우리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또 뇌에 작동해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야겠죠. 그리고 심장의 동맥경화증 악화를 예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혈관 자체에도 또 좋은 영향.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반적으로 다 역할이 나오는데, DPE4 저해제는 충분 용량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혈당 자체 효과만 나오고 끝인데, GLP-1 유사체는
굉장히 농도가 높고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두루두루 효과가 다 나온다고 돼 있어요. 특히 더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비만 치료입니다. 식욕 억제 그리고 장운동 저하 그 역할 때문에 식욕이 뚝 떨어져요. 싹센다 주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만 주사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GLP-1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뇨병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다 하나씩 건드려주는 어떤 이런 인크레틴, 그야말로 진정한 인크레틴 제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긴 거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숏액팅, 롱액팅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데 사실 숏액팅은 초기 주자 개발들이고 롱액팅을 주로 쓰죠. 왜냐하면 숏액팅은 여러 번 맞아야 되니까요. 요즘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롱 찌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좀 더 롱텀하게 롱으로 가서 나오는 게 요즘 위클리 제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에 한 번 맞는 주사제. 그래서 환자분 제가 이 약을 설명하면 이거 인슐린이에요? 그래 일단 주사제니까. DPP4 저해제 그거의 주사제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약은 심혈관 보호 효과와 함께 이런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좀 많이 써야 되는 약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GLP-1 아고니스트는 단점은 장점이 곧 단점이에요. 소화부작용.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처음 시작할 때 저용량부터 서서히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환자분들 고생을 하십니다. 맞자마자 막 토하시는 분도 있고요. 설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양을 조절해서 좀 작게 해서 살살 쓰면은 나중에 좀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체중 감소와 함께 혈당 강화도 강력한 그런 GLP-1 유산제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LP-1 아고니스트도 당연히 심혈관 그런 환병증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DPP4 저해제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고 했죠. GLP-1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낮췄고요. 두 번째는 심부전에서도 좀 약하지만 좋은 효과가 나왔고 또 개별로 물질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특정 몰레큘에서는 심혈관 그 사망도 좀 낮췄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크레틴에서 심혈관 위험을 실제 낮춘 약은 사실 주사제밖에 없어요. 먹는 약으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베타세포가 약하고 특히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GLP-1 제제가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심혈관 보호 효과면서 좋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이 약은 사실 지금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초기부터 쓰라고 다 앞으로 전진 배치가 됐어요. 인슐린은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조금 환자분도 이제 매일 맞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좀 뒤에 빠지지만 여러 가지 좋은 효과 그리고 이런 베타세포 인크레틴 효과 때문에 아주 초기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를 맞는다고 뭔가 나쁘거나 뭔가 더 진행돼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요즘엔 또 어떤 게 각광받고 있냐 오랄형이 나왔어요. 아주 고농도의 세마글루타이드를 오랄 폼으로 경구용으로 쓰게 되면 이 약은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싹센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리라글루타이드보다도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 주사제 내지는 그런 오랄 폼까지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굉장히 이쪽이 선두주자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은 데이터, 더 좋은 약들이 더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